2012년 4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 분데스리가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과 아우그스부르크는 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구자철은 당시에 이제 이적 후 10경기 중에 9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 아우그스부르크가 원래 이제 약팀 같은 경우는 수비 위주의 전술을 택해서 이제 뭐 카운터 어택이라든지 선수비 후 역습 작전을 많이 쓰는데, 이때 당시 아욱이 맞불 작전을 써요. 그러니까 초강팀을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 전술로 경기에 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요? 실제로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게 되는데, 축구에서는 이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분 만에 실점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경기에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상대팀이 바이에른 뮌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매도 자주 맞아본 놈이 안다고 강등권에서 겨우겨우 상승세를 찾은 팀이잖아요, 아우그스부르크가. 오히려 한 골 먹고 나서 경기 스타일을 안 바꿔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전방 압박 전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해 가는데, 팀을 재정비해서 22분 후에 그냥 골을 터뜨려 버립니다. 동점을 만든 거죠. 이때 이 동점골을 터뜨린 주인공이 바로 구자철이었습니다. 축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레바민을 상대로 경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가문의 영광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뭐 레바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팀들이 이제 축구 3대장인데 이 팀을 상대로 전방 압박 전술에서 이 미드필드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골까지 터뜨린 것이 바로 구자철이 되는 거죠. 이 골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브레멘전에서 구자철의 어시스트가 취소만 되지 않았다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취소가 됐는데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한 거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브레멘 경기에서 어시스트가 취소되면서 1도움은 없었던 게 됐습니다. 여튼 뭐 구자철의 골로 인해서 이후에 아우그스부르크가 굉장히 버닝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뮌헨이 좀 경기 중에 당황하는 게 막 보여요. 원래 얘들이 걸어 잠그고 반코트 게임을 했어야 정상인데, 그리고 그전에도 실제로 그런 수비주의 축구를 자주 구사하던 팀이었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뭐 스팀팩을 맞았는지 자기네들을 상대로 막 이런 뭐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상승세가 오래 가지는 못해요. 후반 14분에 고메즈가 골을 넣으면서 이 아우국이 뭔가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에 찬물을 확 끼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를 합니다. 1대2로 아우국의 패배로 경기가 끝나는데, 이전 경기까지 이제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뮌헨전을 패배하게 되면서 3승 3무 1패, 아쉽게도 이런 6경기 무패 행진이 7경기째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왜냐면 3승 3무 1패면은 보통 이런 수위권에 있는 팀들이 거두는 이런 경기 기록인데, 뭐 얼마 전만 해도 강등권에서 허덕이던 팀이 이렇게 후반에 엄청난 상승세를 탔으니 뭐 뮌헨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리그 14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구자철이 10경기 출장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자철의 활약을 바탕으로 아우그스부르크가 강등권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리그 마지막 경기였고 5월 5일 34라운드 경기였어요. 바로 손흥민의 함부르크하고 경기를 붙게 되는데, 대한민국 여론의 관심은 이 분데스리가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신예 공격수 손흥민과 이 아우그스부르크의 히어로로 떠오른 구자철과의 맞대결, 이 코리아 더비로 굉장히 이슈를 끌었던 경기죠. 이 경기에서 구자철은 당연하게도 선발 출전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9경기 선발 풀타임을 소화 중인 상태였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구자철 선수가 임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이게 렌트카인데 거의 뭐 뽕을 뽑은 거죠. 렌트카 빌려서 밥 먹고 씻고 자고 일하고 이걸 다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 정도로 활용을 잘한 거예요, 아국에서. 너무 이제 좀 혹사 당하다시피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이 함부르크전 이전 경기에서 구자철 선수가 허벅지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됐으니 당시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되고 이제 전반 34분경에 구자철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근데 이 골이요, 헤딩골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진출 첫 헤딩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골도 골인데, 그 골 넣자마자 이 구자철 선수가 갑자기 기행을 막 펼쳐요. 하이를 내리고 팬티를 갑자기 올리더니 하늘을 가리키는 듯한 이런 특이한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너무 의외의 장면이어서 상당히 기억이 남는데, 왜냐면 이제 구자철 선수가 막 엄청 막 색깔이 뚜렷한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개성이 엄청 강해서 굉장히 특이한 뭐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까지도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일본전에서 와이와이 외친 거 빼고는요. 그건 이제 뭐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고, 여튼 이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는데요, 바지 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끄집어냈던 그 팬티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현지에 있는 그 통신원이 구자철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뭘 위한 거였냐면, 그 전년도에 이제 K리그 승부 조작 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윤규현 선수라는
당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그런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졌죠. 근데 당시에 이제 윤경 선수가 연루된 사건이 사실 좋은 사건은 아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죠. 승부 조작은 스포츠맨십 자체를 아예 뭉개버리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때 당시에 K리그에서 22골 정도가 터진 상태였는데 아무도 K리그에서도 이제 윤경 선수를 위한 골 세레머니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먼 타지에서 구자철 선수가 윤경 선수를 위한 그런 골 세레머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튼 뭐 이 함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긴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안 했어요. 이제 교체 출전을 하게 되는데 후반 21분경에 그라운드를 밟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지는 못했죠. 근데 뭐 코리안 더비가 성사는 됐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2012 시즌 이 구자철의 아우그스부르크 최종 기록이 15경기에 나서서 그중 14경기가 선발이었고요. 5골 1도움으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팀 내 득점 1위예요. 지금 5골 넣은 게. 당시에 뭐 공격수들은 뭐 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샤샤멜더스라는 선수가 이제 당시에는 대표 공격수였죠. 아우그스부르크에. 이 선수가 이제 넣은 골이 5골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1위죠. 근데 이 선수는 경기를 30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보다 2배를 더 뛴 스트라이커만큼이나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임대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했으니까 이건 뭐 거의 임대의 전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실제로 당시 감독하고 지역 서포터들이요, 구자철이 팀의 에이스라고 막 칭송을 하면서 완전 이적을 엄청 요구를 했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 이적은 진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6월 4일까지는 임대 연장이 되긴 돼요. 왜 아욱에서 이적을 못 시켰냐면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영입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여튼 임대 연장까지는 성공을 했으니 그래도 뭐 이 아욱 팬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 연장을 하면서 이제 등번호를 새로 부여받는데 제가 이제 지난 손흥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에이스의 상징 번호인 7번을 또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즌이 종료된 뒤에 구자철 선수는 바로 이제 시즌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당시 국가대표팀은 2011년 11월 15일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레바논 쇼크라고 하죠. 이때 이제 만화축구를 구사했던 이 조광래 감독이 경질이 된 상태였고요. 이후에 이제 최강희 감독이 바통을 이어받은 상태였어요. 저도 이제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월드컵이 진행 중에 감독을 경질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감독을 누굴 선임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히딩크 감독이 복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리피 같은 그런 명장들이 맡아야 된다, 에릭сон 감독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 팀 컬러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예선이 시작이 됐고 이때까지 조광래 감독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팀 컬러를 녹여놓은 상태에서 바뀐 감독이 가서 팀을 이렇게 통솔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도 바탕이 돼야 되는데 외국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국 선수를 막 평소에 매번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이제 최강희 감독이 당시에 본인의 운명을 예상이나 한 듯이 그 본선까지는 내가 안 맡을 거고 예선까지만 자기친이 맡아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해서 최강희 감독이 당시에 임시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말이 임시직이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6월 8일날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와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선발 라인업에 구자철 선수가 이름을 올리는데 이근우 선수가 2골을 넣고 곽태희 선수가 1골, 김신욱 선수가 1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에서 이제 한국 대표팀이 4대1로 승리를 하죠. 구자철 선수는 이제 여러 골에 관여하면서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바뀌고 이 감독이 적응할 시간도 없었고 그전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우려와는 달리 나름대로 산뜻한 승리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대한민국 고양시에서 열린 6월 12일 레바논과의 최종 예선 1차전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은 레바논 쇼크 때문에 우리가 감독까지 바꾼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뭐 복수전 성격이 있는 그런 뭐 시합이기도 했죠. 사실 한국이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뭐 약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한 번 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7승 1무로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레바논한테 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다만 이제 당시 아쉬웠던 게 카타르 원정 갔다 온 지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컨디션이라든지 뭐 시차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선수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와요. 물론 뭐 후유증 때문인지 뭐 이렇게 엄청 가벼운 몸놀림들은 아니었죠.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된 지 한 7분 만에 김보경 선수의 프리킥을 곽태희 선수가 헤딩슛을 따기도 하고 전반 14분에는 이동국의 오른발 그런 발리슛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골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분 뒤에는 또 이정 선수의 오른발 슛, 이제 이 선수의 슛도 수비수에 걸리는 바람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뜰 듯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경기 시작 20분 만에 기성용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다시 이제 필드에 오르게 됩니다. 경기는 좀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가 아우그에서 보여줬던, 내지는 그 전 카타르전에서 보여줬던 활약만큼도 이 홈 경기에서 좀 몸이 무거운지 뭐 그런 활약이 좀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죠. 여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실타래 꼬인 듯이 경기가 좀 풀리지가 않았어요. 뭐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가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레바논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뭐 골을 먹는다든지 그런 상황들도 중간중간에 좀 연출이 됐고요. 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